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마음을 졸이고 계실 겁니다. 특히 나스닥, 그 중에서도 QQQ, QLD, TQQQ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그 느낌 정확합니다. 지금 시장은 그저 잠깐 스쳐가는 조정장이 아니라 무려 30년 만에 일어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계좌는 파도를 맞고 휩쓸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꿰뚫어 본다면 오히려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지각 변동의 진원지, 바로 일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뜬금없이 미국 주식 얘기하다가 웬 일본이냐고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일본의 상황이 여러분의 TQQQ 수익률과 직결되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 금융시장의 ATM 역할을 했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이자가 0%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 돈을 빌려서 세계 곳곳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막대한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이동이 아닙니다. 이 자금의 대이동은 미국의 중장기 국채 금리를 밀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를 보셨나요? 2007년 이후 19년 만에 5%를 넘어섰습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2.8%까지 올라갔어요. 2.8%가 뭐 대수냐 하실 수 있지만 일본 경제에서 2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0% 금리 시대를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뛰었다는 건 전 세계 자본시장에 던지는 충격파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잠시 역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 미국은 쌍둥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강대국들을 뉴욕 플라자 호텔로 불러 모아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엔화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중 37%가 일본 탓이었거든요. 엔화 가치가 한 달러 250엔에서 불과 2년 만에 120엔으로 반토막 나면서 일본 기업들은 수출에 치명타를 입습니다. 경제가 얼어붙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는 금리를 내리며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도쿄 항공을 팔면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대한 버블이 생겨났죠. 이 버블 호황기는 1990년 1월 결국 터져버리고 맙니다. 주식은 70% 폭락했고 부동산 가격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람들은 빚 갚기에 급급해 소비를 줄였고 기업은 투자를 멈췄습니다.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그 무서운 디플레이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일본 정부는 제로 금리 양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까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썼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명목 GDP가 17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었죠. 그러다 2016년 9월 일본은행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YCC,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를 0%에 고정시키겠다는 극단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금리가 오를 기미가 보이면 중앙은행이 무한대로 채권을 사들여 금리를 억누르겠다는 거였죠. 이 YCC 정책 덕분에 일본 돈은 0%의 이자율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채권도 사주고 신흥국에도 투자하고 전 세계 자산 시장의 든든한 물주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의 ATM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ATM이 2024년 드디어 문을 닫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치솟는 수입 물가 등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도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엔화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일본 은행은 엔화 가치를 방어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2024년 3월 드디어 YCC를 종료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7월에는 양적 긴축까지 발표했죠. 채권을 더 이상 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안 사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릅니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치솟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여러분의 계좌, 특히 나스닥과 QQQ, QLD, TQQQ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 수익률이 5%라도 환율 변동에 대비하는 해지 비용이 5%를 넘어가면서 일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들고 있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1분기에만 일본 일반 투자자들이 약 47조 원어치의 미국 국채를 매도했습니다. 2022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최대 큰손이 채권을 내다 파니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는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중동 전쟁으로 유가까지 들썩이면서 미국의 도매 물가 지수가 6%까지 올라갔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장기 국채 금리도 더 오르게 됩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은 미국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당장 모기지 금리와 연동되어 있어 미국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죠. 재무장관이 직접 일본으로 날아갈 정도로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럼 국채금리가 오르는 게 주식시장, 특히 나스닥에는 왜 독약이 될까요? 여러분이 투자하고 계신 QQQ, QLD, T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합니다. 나스닥에는 AI, 반도체 등 미래 성장을 담보로 하는 기술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성장주는 현재의 돈을 버는 것보다 5년, 10년 뒤에 벌어들일 막대한 현금 흐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릅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현재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당장 은행에만 돈을 넣어도 5% 이상의 이자를 주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10년 뒤에 돈을 벌어다 줄 기업에 투자할 이유가 줄어드는 거죠. 국채 금리 상승이 성장주 중심의 주식시장, 즉 나스닥에 가장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다른 기술주들을 매도하는 것도 기업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치 평가 하락에 대비해 비중을 조절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일본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이 거대한 파도는 하루아침에 잦아들지 않습니다.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3배 레버리지인 TQQQ에 몰빵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전략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에는 레버리지 상품은 계좌를 녹이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을 완전히 떠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관망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QQQ나 QLD로 변동성을 낮추세요. TQQQ의 짜릿한 수익률을 잊지 못하시겠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입니다. 레버리지 배수를 낮춰 하락장에서의 데미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실탄이 필요합니다. 셋째, 매크로 지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미국의 물가지수, 고용지표, 그리고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는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 하듯 전속력으로 달리다가는 금방 지쳐 쓰러집니다. 지금은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는 구간입니다. 우산을 단단히 고쳐쥐고 잠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본이라는 거대한 ATM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위협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자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진짜 부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